안녕하십니까. 미셀오입니다. 오늘은 올해 수특에 나왔던 그첫 페이지에 유리창이라는 시가 이제 나와 있는데, 오늘은 그 수특 문학에 있는 유리창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학생들이 시를 공부할 때 어렵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시의 장르상의 특징을 이해하면 그리고 연습하면 그렇게 어렵지 않거든요. 그래서 시는 작가가 뭘 드러내는 게 목적이냐면 정서를 드러내는 게 목적입니다. 정서는 쉽게 말하면 마음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마음. 우리가 마음이 울적할 때도 있고 이제 기쁠 때도 있고 좀 그렇잖아요. 그 마음을 드러내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그 마음이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줄줄이 이렇게 쓰면은 그거는 이제 산문글이 되는 거고, 이제 이 시를 이제 다양한 시적 장치를 써서 이제 간략하게 압축해서 드러내는 게 이제 시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여러분들 시를 보실 때 제목을 먼저 보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왜냐면 이 제목은 주제이거나 아니면 주제로 갈 수 있는 어떤 힌트를 주거든요. 그래서 지금 유리창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유리창이라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면 시적 대상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럼 유리창을 보고 자아가 뭘 느끼는 거지? 이렇게 찾아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정서를 찾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잠깐 시를 설명하기 전에 여러분들 시의 3요소에 대해서 배우셨을 겁니다. 이 시의 3요소가 뭐냐면, 시에서 말하는 사람, 시적 자아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시적 자아가 바라보는 시적 대상이 있고요. 그리고 시적 상황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를 보실 때 이렇게 자아는 반드시 어떤 상황에 빠져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그 상황에 빠져서 반드시 이 정서를 지니게 되겠죠. 그러면 시는 이제 주제를 다 찾은 게 되거든요. 그러면 모의고사 문제 같은 경우는 이제 보기가 주어지기 때문에 거기 이제 힌트를 보시고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유리창은 예전에 많이 나왔던 시인데 수특이 올라와서 이제 나올 때가 됐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이제 보시겠습니다. 유리에 차고 슬픈 것이 어른거린다. 자, 일단 그럼 화자는 이제 유리를 마주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차고 슬픈 것이 어른거린다. 여럽시라는 말은 부끄러움을 가지고 이 말입니다. 붙어서서 입김을 흐리우니, 길드는 양 언날개를 바닥거린다. 지우고 보고 지우고 보아도 새까만 밤이 밀려나가고 밀려 부딪히고, 창밖으로 이제 밤이 보이는 거죠. 물 먹은 별이 반짝 보석처럼 바뀐다. 밤에 홀로 유리를 닦는 것은 외롭고도 황홀한 심사위원이 이랬죠. 자, 이게 심사라고 돼 있잖아요.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외롭고 황홀한 거예요, 지금. 일단 착각하셔야 됩니다. 정서니까. 작가의 정서가 됩니다. 고운 혈관이 찢어진 채로 탄식하고 있죠. 너는 산새처럼 날아갔구나.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 보셨을 때 유리창을 제목을 보시면 일단 자아의 상황은 어떤 상황입니까? 그림으로 잠깐 제가 그려보겠습니다. 자, 이게 유리창을 제가 그렸는데요. 유리창에서 여기 이제 자아가 지금 유리창을 이제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자아가 유리창을 보고 있는데 이제 입김을 이렇게 흐렸어요. 우리가 유리창에 가까이 되면 입김이 입김이 이렇게 하얗게 되잖아요. 유리창에. 그러면 그 입김이 금방 사라집니다. 그래서 우리 어릴 때 보면 입김을 이렇게 불어놓고 하얗게 되면 거기다 막 이름도 쓰고 막 그랬던 거 기억나시죠? 그래서 그것처럼 입김이 서린 거예요. 그래서 유리에 차고 슬픈 것이죠. 그래서 아마도 겨울이 아닌가 싶거든요. 왜냐하면 차고도 슬프다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이게서 입김을 차고 슬픈 것으로 표현한 겁니다. 왜냐하면 이게 나오잖아요. 여럿이 붙어서서 창문에 붙어서 가지고 입김을 흐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차고 슬픈 것은 결국 입김이 되는 거죠. 네. 근데 그것이 입김이 왜 또 입을 떼면은 또 싹 이렇게 사라지지 않습니까? 증발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이 길들인 새가 언날개를 파닥거리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죠. 길들인 양 언날개를 파닥거린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날개를 바닥거리는 것처럼 이제 비유를 한 겁니다. 언날개를. 그래서 지가 지우고 보고 지우고 보다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이것도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시에서는 반복되는 어구에 주목을 해야 됩니다. 자, 반복. 왜 반복합니까? 시는 그 모든 것을 압축한 문학이거든요. 근데 압축해서 줄이려고 하는데 반복해서 적는다는 것은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반복한다는 것은 중요한 것을 반복하는 거죠. 그래서 내용을 강조하거나 예, 주제를 강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우고 보고 지우고 봐도. 그렇죠? 자, 새까만 밤이 밀려나가고 밀려 부딪히고. 자, 지금 화자는 여기서 지금 입김을 흐리고 있고요. 지금 창밖은 밤입니다. 밤. 창밖은 밤이에요. 창밖은. 그죠? 그래서 근데 그 밤에 밀려나가고 밀려 부딪히고 하는 그 밤을 보니 물먹은 별이 보석처럼 바뀐다고 했어요. 그럼 밖에서 어둠 속에서 지금 별이 보입니다. 별이. 네. 그래서 이 이유가 나오죠. 그래서 밤에 내가 혼자 유리를 닦는 이유는 외롭고도 황홀하다 이렇게 했습니다. 자, 이거 보세요. 외로운데 왜 황홀합니까? 이거 언어의 모순이죠. 이거는 우리가 역설이라고 배웠을 겁니다. 다른 말로 좀 더 구체적으로 모순 형용이라고 배우셨을 겁니다. 그래서 갑자기 보세요. 왜 외로운 유리를 닦는 게 외롭고 황홀하지? 자, 보세요. 고운 별관이 찢어진 채로 너는 산새처럼 날아갔구나. 자, 보세요. 너가 산새처럼 날아가고 없대요. 그러니까 이 너는 죽었다는 겁니다. 죽었다는 거죠. 어떻게 해요? 별관이 찢어진 채로 죽었다는 거죠. 네. 그러면 다 나온 겁니다. 자, 화자의 상황은 밤에 유리창을 통해서 창밖을 바라보고 있고 그리고 별을 바라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왜 외롭고 황홀하냐면 여기서 지금 동그라미 치는 거 있죠. 차고 슬픈 거 입김이잖아요. 자, 입김, 언날개, 그리고 별, 그리고 산새. 이 지금 제가 이렇게 동그라미를 친 부분은 다 죽은 너를 가리키는 겁니다. 아까 여기 언날개를 파닥거린다고 했죠. 결국 그렇게 잠시 있다가 산새처럼 날아가 버린 너의 모습인 거죠. 그래서 주제는 정서가 주제라고 했지 않습니까? 주제는 슬픈 정서가 나왔습니다. 슬픔, 아이고, 글씨가 잘못됐네요. 슬픔, 외로움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럼 어떤 상황이죠? 시적 상황은? 자, 상황은 하기 전에 정서가 했는데 일단 시적 상황은 너가 산새처럼 날아간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죽었다고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죽음. 사실 여기 산새라고 하고 언날개를 하는 거니까 산새, 그러니까 우리가 비유라고 이미지라고 있는데 비유는 유사성이 있거든요. 산새는 작고 연약하잖아요. 그러니까 아마도 이 너는 작고 연약한 존재. 이게 좀 그러니까 큰 사람이 아니고 아이라고 하죠. 고운 별관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걸 통해서 산새처럼 날아가 죽은 거는 아주 어린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 작가론적 관점에서 본다면 얘는 죽은 아들이거든요. 그래서 죽음, 아이의 죽음입니다. 아이. 산새처럼 그리고 보온별관이 가지고 그리고 이게 언날개가 바닥거리는 것처럼 아주 연약한 그런 존재, 아이의 죽음을 맞이하는 어떤 상황이죠. 아이가 죽고 없는 상황에서 작가가 창밖을 보면서, 그러니까 이 화자가 창밖을 보면서 지금 아이가 죽어서 외롭지만 그 창너머로 보이는 그 별, 그 죽어서 애가 산새처럼 날아가서 별이 됐다고 생각하는 거겠죠. 그래서 그 아이를 보면서 황홀함을 느낀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외로운 황홀함이라는 모순 형용이 성립하는 겁니다.
그럼 이제 시에서 우리가 또 표현을 봐야 되잖아요. 표현. 예. 아까 조금 전에 제가 외로운 항우라니 역설법이라고 하셨고 여러분들도 많이 접해서 뭐 어렵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역설이라고 적어볼게요. 두 번째는 또 뭐냐면 우리 감정의 대의라는 것이 있습니다. 감정의 대의. 그게 뭐냐면 반대되는 감정을 나란히 놓는 거죠. 역설과 비슷하긴 한데 이 차고 슬픈 것 있죠. 여기서 차고 슬픈 것. 예. 그러니까 슬픈 감정을 이게 차게 얼려버린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좀 슬프다는 감정과 차다는 감정이 약간 대립적이잖아요. 같이 넣어서 이렇게 표현하는 것을 감정의 대의라고 합니다. 물론 여기서 외로운 항우란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이거 이렇게 놓으니까 외로움으로 지정하지도 않고 항우람으로 지정하지도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게 감정의 대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역설은 여기에서 외로운 항우란이고요. 그래서 여기서 이미지 심상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동그라미 친 거는 전부 다 죽은 아이의 심상입니다. 죽은 아이. 예. 그리고 지금 우리가 보통 보면 서술어에 이제 그 태도가 나타나고 어조라고 하는데 군화라고 되어 있잖아요. 영탄적 어조죠. 근데 애가 죽었기 때문에 굉장히 슬퍼하고 안타까워하는 어떤 정서를 느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뭐 지금 보시면 여기 좀 특이한 게 있어요. 물 먹은 별이 반짝 이렇게 했잖아요. 화자는 눈물 어린 눈으로 아마 별을 보지 않았을까요? 그쵸? 그러니까 아마 이 사람이 눈물이 그렁그렁한 상태에서 죽은 아이를 생각하며 아마 별을 바라봤을 겁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별이 물 먹은 것처럼 어릿어릿하게 보였겠죠. 그러다가 어떻게 됐겠습니까? 이 물 먹은 별이 옆에 따옴표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반짝 이렇게 했으니까 아마 화자의 눈에서 이 눈에서 아마 눈물이 이렇게 떨어지지 않았을까. 그쵸? 뚝뚝뚝. 이것이 뚝 하고 반짝 하면서 떨어졌겠죠. 그래서 이게 눈물이 떨어지는 이미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것을 보석처럼, 보석에 비유했고요. 눈 먹은 별이 반짝 보석처럼 박힌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나올 수 있는 거를 이제 찾아본다면, 아까 이제 여기서 유리창의 역할이거든요. 유리창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투명하지만 막혀 있어요. 그래서 투명하기 때문에 그 아이랑 만날 수 있습니다. 별을 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소통을 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투명하지만 유리창을 깨고 나갈 수는 없잖아요. 유리창이 막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차단의 역할을 하는 거죠. 유리창을 통해서 애를 볼 수도 있지만 또 유리창 때문에 밖으로 나갈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유리창이 이중적인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소통하려 했지만 소통을 결국 못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개방과 차단 이런 역할이 두 개가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모의고사에서 시험을 어렵게 내려고 작정을 한다 하더라도 시에서 물어보는 것이 사실 뻔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시적자가 어떤 상황에 빠져 있고 시적자가 표현하려는 대상을 그 유사한 이미지에 빗대서 표현하는 거기 때문에 그 이미지 잘 보시고 이미지 의미를 파악하시고 또 반복되는 구절이 없나 또는 문장이 없나 시어가 없나라고 확인하시고 반복되는 것은 중요한 거기 때문에 이제 주제와 가깝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표현법에 있는데 우리가 시에서 표현법이 많지 않습니까? 의인법 도 있고 대입법도 있고 역설 반어 그런 표현법이 또 두드러지게 드러나는 거는 그것도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걸 반드시 또 선지에서 물어보니까 그래서 이제 오늘 정지용의 유리창에 대해서 조금 이렇게 설명을 해봤는데, 이게 지금
죽음을 소재로 한 거기 때문에 이렇게 죽음을 소재로 한 작품들이 또 연관되는 작품이 또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이 박목월의 하관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이거는 동생이 실제 죽었을 때 적은 거거든요. 그리고 김광균의 은수저. 이런 시들과 또 연계돼서 나옵니다. 물론 이 외에도 죽음에 관한 시는 많습니다. 이런 경우는 특별히 이제 가족이고 피부치의 죽음이 되겠죠. 그래서 시험에는 또 이렇게 유리창이랑 잘 나오는 게 또 다른 고전문학의 장르 그 월명사의 제망매가 또 이렇게 같이 또 연계해서도 나오더라고요. 예. 그래서 어쨌든 제가 이 학생들을 많이 접하고 공부를 하면서 느낀 건데 여러 가지 빠르게 공부하고 점수를 높이기 위해서 푸는 법을 이렇게 찾아 나서서 그걸 푸는 학생들을 많이 봤는데 물론 시의 접근법, 소설의 접근법하고 문학의 그 어떤 장르별 그 접근법이 다 있기 때문에 당연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렇지만 정말 요즘은 그 국어 같은 경우는 국어 영역 같은 경우는 이제 비문학 같은 경우는 국어적인 것만 내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기 그 어떤 이런 기초적인 시, 잘 나오는 시에 대한 내용들은 자꾸 익히셔서 이렇게 실력으로 이렇게 쌓아놔야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수능 특강에 나오는 문학들은 공부를 꼼꼼히 하셔서 이렇게 자기 안에 내공으로 단단하게 세워 놓으시고 그리고 문학의 접근법으로 접근하시고 또 모의고사 같은 경우는 일부분 보기에서 시를 해석하기 쉽게 이렇게 설명을 많이 해놓기 때문에 그렇게 3단계가 맞으면 모의고사에서 문학에서는 점수를 깎이지 않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오늘도 저희 강의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미셀 오였습니다.